안녕하세요. 이과 여자의 진리하라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인터뷰이를 모셔봤는데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카리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전공하고 있는 박사 과정생 카리타입니다. 지금 연구하는 분야가 어떻게 되죠? 네, 저는 지금 그 안티바디 디노버 디자인이라고 굉장히 어, 하나의 스페시픽한 주제를 하고 있는데 어, 작년 말에 이제 노벨 화학상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면서 그 알파포즈 디벨로퍼 두 명하고 데이빗 베이커 이렇게 총 세 명이 수상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좀 더 주목하는 분야가 됐는데요. 프로테인 폴딩을 그 기존에는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풀었으면은 이제는 그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머신러닝 방법론들을 이용해서 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2020년쯤에 알파폴드가 처음 나왔고, 그때 엄청 판도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안티바디 디자인도 이제 실험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했으면 요즘에는 그 머신러닝으로 스트럭처 프레딕션 하고 그다음에 스트럭처 디자인 하는 방법론들을 이용해서 항체들을 디자인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항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설명 고마워요. 되게 저 사실 예습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애매하게 아는 것보다 그냥 모르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단 예습을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네,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이제 모르는 부분이 일단 많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어, 일단 궁금한 걸 여쭤보면은 안티바디를 제가 공부했을 때는 그냥 실험 동물에다가 바이러스 주입해서 거기서 그 항체가 생성이 되면 그거를 뭐 쓰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from scratch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진리 하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이 그냥 동물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동물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에 대해서 뭐 시퀀스들이 계속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이 바이러스 혹은 어떤 침입자에 대비해서 가장 강력한 이제 항체가 개발되면은 그걸 추출해서 또 다시 이렇게 발전시켜가지고 백신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 감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였고, 최근에도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생성된 사람의 항체를 이제 추출해서 그걸 백신화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전통적인 방법론이었으면 그거의 한계가 우선 누군가가 아파야 된다는 것도 있고 굉장히 오래 걸리죠. 누군가가 면역 체계가 이렇게 생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그리고 그 개개인마다 다르게 이 면역 체계가 형성되면서 개개인마다 다른 항체가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100명이 감염이 된다고 해서 100명 중에 뭐 90명이 항체가 생성됐다고 하면은 그 90명의 항체가 다 똑같은 항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로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 전체 사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뮤테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성될 수 있는 시퀀스의 종류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서 추출할 때 나올 수 있는 시퀀스는 굉장히 한정적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사실 더 강력한 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더 강력한 걸 만들려면은 뭔가 레퍼런스 삼을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 그 레퍼런스 삼을 게 우리 개인의 면역 체계였으면 그것 말고 그냥 지금 우리가 학습된 이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빅데이터 전체를 한번 탐색해 보자. 이러면서 이제 조금 더 searching space라고 해요. 저희가
탐색하는 그 시퀀스 스페이스를 넓혀가 보자 하면서 디 노보가 말씀하신 대로 from scratch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제 뭔가를 만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de novo antibody design이 된 거죠. 그래서 음. 아무것도 없는 하지만 이미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에서 시퀀스 스페이스를 설치해갖고 완전히 새로운 안티바디를 만든다. 음. 그러면 그 시퀀스라고 할 때는 아미노산의 결합 그 순서를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네,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함은 여태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 아미노이드의 프로틴의 그 아미노산 시퀀스가 밝혀진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실험적으로 뭐 시퀀스만 얻어내는 방법도 있고, 구조 자체를 이제 크리스탈로 얻어내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퀀스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시퀀스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더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이후로 크리스탈로그래피가 많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단백질의 3D 구조 자체를 그 XYZ 코디네이트로 이렇게 찍어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 데이터베이스도 2000년대 이후로 굉장히 커지면서 이런 머신러닝으로 구조 예측하는 그 근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 모델을 알파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의 모델을. 그래서 알파폴드를 사용해서 뭔가 되게 성공했던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가 된 건가요? 아닌가? 그거는 사실 말이 되게 많은데, 아, 어, 네, 그러니까 나온 게 알파폴드가 지금 3까지 나왔어요. 작년 이제 10월에 코드를 공개했고 논문은 한 5월쯤에 나왔었는데 알파폴드 1이 2019년, 20년쯤 나오고 2가 20년쯤에 이제 구조 예측 대회에서 엄청 잘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거 이 트렌드 이제 무시 못하겠다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거고 한 3, 4년 뒤에 지금의 알파폴드 3가 나온 건데 어, 통상적으로 노벨 과학상은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게 계속 증명이 되고 인류에 지대한 어떤 변화를 줬을 때 주어지는 상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농담 삼아 오래 살아야지 노벨상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가 어떤 결과를 냈어도 한 3, 40년 뒤에 이게 여전히 맞다는 증명이 되고 있을 때서야 받는 게 노벨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나온 지 한 4, 5년 만에 이제 상을 받았으니까 사실 다들 받을만 하긴 하지만 너무 일찍 아직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은 상태로 주어진 상이 나는 문제점이 있다. 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알파폴드 개발자 두 명이 아니라 데이빗 베이커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 있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과 함께 주어졌거든요. 만약에 알파폴드 개발자들한테만 주어졌으면 이거는 너무 시기상조한 상이다가 됐겠지만 데이빗 베이커는 1990년대부터 이제 프로테인 포딩을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계속 풀어 나가다가 이제 알파폴드도 생기고 트렌드가 머신러닝으로 바뀌면서 머신러닝을 많이 도입하고 계시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사실 그 프로테인 포딩 문제를 푸는 살아있는 이제 약간 전설 이런 분이 역사 그 자체이신 분이라서 그분과 함께 주면서 좀 맥락을 노벨상 측에서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여전히 말이 많은 상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이고 축하할 일이고 좋은 거지만 질문해주신 그 증명이 되었냐? 아직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 실험적으로 뭔가 계속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프로테인 하나가, 그러니까 프로테인 구조 자체를 예측을 했냐? 네, 예측은 했는데 아직 예측 못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걸로 뭔가 안티바디를 혹은 어떤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했냐? 그리고 그게 실험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냐? 그거는 아직 끝까지 간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코비드 백신을 개발을 했다, 성공적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기사가 뜬 적은 있지만, 이제 그게 지금 저희가 백신 접종 받을 때 받았던 그 백신들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물리화학적인 어떤 접근법이 들어간 인공지능을 활용한 엔티바디 디자인 하는 사업에 어, 네. 이게 만약에 진짜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앞으로 크다고 하면은 빅파르마 그 제약회사에서도 되게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 네. 엄청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어, 혹시 제네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혹시 그 시약 회사로도 유명하고 제약회사로 유명한 로쉐라고 네. 아시나요? 네, 그 로쉐가 엄청 큰 제약 치약 회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알파폴드를 이용한 뭐 사실 이용을 못해요. 알파폴드는 상용 목적으로 활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작은 스타트업들이 생길 때 그 초기 스타트업들 몇 개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로쉐에서도 엄청 큰 오롯이 AI를 이용한 제약에만 할애되고 있는 어떤 작진 않죠, 이제. 그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큰 뭐 존슨 앤 존슨 같은 아스트라제네카는 당연히 있고, 뭐 그런 큰 제약 회사들에서도 자기네 자체 개발팀을 만들면서 거기 분야 사람들을 이제 많이 리크루팅하고 있고, 사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추세가 제약회사 말고도 그냥 단순히 AI 이용한 다른 회사들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구글 딥마인드도 당연히 알파폴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상용화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네 팀이 있고 메타 있잖아요. 페이스북의 메타. 메타도 관련 팀이 있고요. 틱톡 만든 바이트댄스 네. 거기에서도 논문을 내고 있어요. 음, 웬만하면 AI 한다는 기관, 인스티튜션은 다 그냥 한 발씩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딥마인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코드를 공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죠, 그럼? 아, 우선 이게 뒤로 돌아가면은 딥마인드가 예전에 그러니까 알파폴드 3가 나오기 전에 1, 2는 코드 공개를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리고 논문을 낼 때 코드를 이미 공개를 하는 상태였고, 근데 이번에 3는 네이처에 논문이 실렸는데 코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비판 여론이 형성돼요. 왜냐하면 이게 실험적으로 생각하면은 실험 방법을 나는 공개 안 하고 결과는 있는데 네이처에 논문을 냈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코드를 공개해라. 이게 아무리 뭐 너네들이 상용화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코드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 엄청난 비판 여론에 한 반년간 시달립니다. 이제 시달리면서 결국엔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라이센스와 함께 이제 제약사항들을 걸어놔요. 그래서 아카데믹 유스 아닌 목적으로는 깔지도 못하고 돌리지도 못하고요. 그걸로 어, 뭔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는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음, 네.
신기한 스토리네요. 코드를 공개를 안 하고 논문을 냈다가 압박으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오픈 사이언스가 된 케이스네요.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은 출근해서 그럼 계속 이제 코딩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생인지 화학자인지 바이오인포매틱스인지 헷갈리는 지경에 오는 그런 일상이죠. 음, 음.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 혹은 코딩 일 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아,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인 얘기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저는 원래 학부 때 화학 전공을 했고, 한국에서도 화학과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물리화학 계산 실험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같은 주제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이다 보니 저는 조금 더 구조와 그 물리화학적인 이론을 놓치기 싫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퀀스 데이터만 쓰는 친구도 있고 뭐 어페니티만 공부한다 치면은 어페니티 데이터만 쓰거나 다양한 데이터를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PDB라고 구조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토그래피, 엑스레이, 뭐 바이오 EM 이런 구조를 찍어낸 데이터들을 모아둔 엄청 큰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구조를 가지고 와서 그 구조들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조들은 그냥 XYZ 코어디네이트이 다 찍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3차원 공간에 XYZ 그 좌표가 찍혀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 플러스 이미 구조가 있으니까 당연히 아미노 아시드, 아미노산 그 서열도 있겠죠. 그 서열 그래서 그 크게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XYZ 코어디네이트가 있다는 거는 코어디네이트 그러니까 저는 MRI나 CT 이렇게 3D 이미지를 달았었는데 그 같은 경우는 뭐 각 그 코어디네이트에 그 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000에다가 뭐 이렇게 뭐가 있는데 1 뭐 이렇게 값이 있는 건데 네,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단백질 자체를 이제 조금 기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은 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미노산 서열이 뭐 체인이 한 개일 수도 있고 체인이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단순하게 저희는 우선 체인 한 개만 생각을 해볼게요. 체인 한 개로 200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다라고 하면은 얘가 단순히 한 줄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혀져 갖고 3차원 구조를 이루죠. 그럼 그 3차원 구조에는 아미노산 200개가 이렇게 찍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아미노산 하나를 구술 하나로 생각을 하시고 음, 구슬 이렇게 뭉퉁이면은 구슬이 이렇게 점점점으로 있는데 사실 그 구슬 하나도 뭐 탄소랑 산소랑 질소로 이루어진 어떤 모양이죠. 20가지 다른 아미노산이니까. 그래서 그 코디네이시라 하면 이 하나하나의 아미노산 내부에 있는 질소, 탄소, 산소 음. 그 외에 뭐 글라이칸이나 뭐 라이간도 있으면 그것도 사실 찍히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굉장히 기초로 돌아가면 질소, 탄소, 산소, 수소, 그 원소들의 코디네이션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구슬 하나에 그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코어디네이트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내에 있는 그 원소들의 코어디네이트까지 찍혀 있다고요? 사실 아미노산 하나의 코디네이션은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 안에 이제 원소들이 있으니까 네. 이 하나는 아니고요. 그 안에 이제 사실 그 아미노산 모양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그 코디네이션 하나씩 하나씩 찍혀 있어요. 처음 알았어요. 어. 그런 거를 엑스레이 그러니까 그 결정화 시켜서 엑스레이 찍으면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
네, 근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쉽진 않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정화 된다고 해서 다 코디네이트 찍을 수 있는 거로 이렇게 호환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렇게 원자 수준으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가 엄청난 기술. 아, 그게 엑스레이는 좀 잘 안 돼요. 오,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레소루션이 굉장히 낮아져서 네. 모든 원소가 안 찍히는 경우가 진짜 많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크리스탈로그래피 자체에 대해서 잘 알진 않는데 크라이오 EM이 가장 레소루션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방법론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는. 음, 그러면 이 PDB 데이터베이스는 크라이오이엠, 뭐 엑스레이 이런 게 다 거기서 추출된 그 정보값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편에는 이렇게 약간 이미지 데이터들이 있고, 한편에는 시퀀스 데이터들이 있고, 이 둘의 관계 같은 걸 연구를 하나요? 그럼? 그것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걸 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연구도 되게 층위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에 집중된 그냥 안티바디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한 거를 실험실에 보내고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하고 있다고 치면은 그 전에는 뭐 그런 구조 예측 자체에 대한 굉장히 파운데이셔널한 모델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파운데이셔널한 모델 그 전에는 이 사실 파운데이셔널 모델을 잘 하려면은 에너지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네. 되게, 이건 굉장히 기초적인 연구 중요하지만 꽤 어려워서 이제 저도 너무 약간 하고 싶지만 꿈에 그리는 연구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아미노산 서열이 있는 단백질을 제가 아미노산 하나를 구슬로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고분자가 맞죠? 고분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화학 문제로 치환을 하시면 음, 음, 그냥 고분자는 다양하게 뭉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뭉치는데 그 뭉치는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단백질 구조로 뭉치는 이유는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그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단백질 중에 이제 구조가 계속 변화하는 애들은 그 에너지 함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인데 음, 사실 저희 그 에너지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그거를 알아내려고 한 게 데이빗 베이커의 초기 연구들이에요. 음, 그런 접근 방식으로 알아내려고 했던 게. 음, 근데 이제는 머신러닝을 곁들여서 그 에너지 함수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기초 연구의 분야가 된 거죠. 네. 음. 그러면은 카리타님은 컴퓨터를 앞에서 이제 디자인을 하면 이거를 웹랩으로 이 뭔가 결과를 이제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네, 맞나요? 어, 네,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구슬을 잘 끼워서 안티바디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실험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뭐 계산한 코딩을 돌리는 거니까 네. 이렇게 돌려서 시퀀스가 나와요. 아미노산 서열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웹랩에 보내요. 네. 그러면 웹랩 사람들은 시퀀스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단백질이 된다, 안 된다부터 됐으면 그래서 우리가 붙이고 싶은 그
침입자의 붙냐, 안 붙냐를 다시 실험을 하고, 그런 데이터 값들을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시죠. 그러면은 단백질을 만들어 보는 걸 시도를 해서 된다, 안 된다와 단백질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붙는다, 안 붙는다. 이거를 실험을 해볼 때는 그러면 동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실험은? 아, 저도 사실 웰랩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 이거는 셀 단위의 실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를 보고 하는 거고, 세포 내에서 뭐 배양하고 음, 붙여보고 이러고, 나중에 만약에 이걸 상용하고 싶으면 그때 동물에 아마 이제 음, 넣어서 동물이 알아서 면역 체계에서 이게 다시 생성이 되냐, 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겠죠. 음. 그러면 웬랩 사람들과의 그 교류는 어때요? 서로 되게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저희는 제가 보기엔 이건 좀 한국하고 미국의 많이 다른 차이점인데, 뭐, 그것도 있고 제가 옮겨온 시기가 워낙에 이 환경과 전 세계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시각의 변화가 있는 시기라서 이거는 정말 그 사람마다 아마 경험이 다를 텐데 저희는 콜라보레이터 분들과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저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약간 우리가 하던 거 뺏겼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고, 너희가 하는 게 진짜 유의미해? 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실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그분들도 저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게 다 뭔 소리야? 저게 어떻게 과학이야? 그냥 너네는 블랙박스에서 결과만 보고서 결과가 좋아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블랙박스 내부를 안 들여다보고 있잖아.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이제 관계성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막 누가 발표를 하면 Q&A에서 이렇게 손 들고 질문을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캐주얼하게 복도에서 만났을 때 약간 패시브 어그레시브하게 얘기를 한다 그런 거예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진짜로. 근데 저는 이제 우선 세미나나 만약에 저희 주제로 세미나를 하면 저희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복도에서 막 패시브 어그레시브하게 너네 별로야 라고는 굳이 구태여 저희에게 와서 막 말씀을 하시진 않죠. 음, 하지만 질문을 하실 때 좀 왜 저렇게 저렇게 무지성으로 공격을 하실까 싶은 분들도 진짜 간혹가다 계시고 사실 한 2, 3년 전만 해도 그게 더 많았어요. 음. 그렇게 이렇게 알파폴드가 노벨상을 타니까 이제 다들 군말 없이 그냥 받아주시는데, 그 전에는, 사실 뭐, 이 알파폴드가 약간 쇼케이스 된 대회가 있거든요? 네. 이게 캐스캐프리라고 구조 예측 대회인데, 어떤 대회냐면요. 한 2년 혹은 4년에 한 번씩 그 구조 예측한 크리스토로그래피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가 새로 발견한 구조의 시퀀스만 제공을 하십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은 그 시퀀스를 기반으로 구조를 예측해서 그거를 서밋을 해요. 근데 이제 크리스토그래피 하시는 분들이 정답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갖고 순위를 매기는 대회인데, 알파폴드가 이제 쇼케이스 된 게 그런 대회에 나가서 다른 팀들을 압살해버리면서였거든요. 네. 그때 당시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사실 크리스토로그래피를 하시는 분들은 나의 밥그릇은 어디로 갔는가? 음, 나는 이제 뭘 하고 연구해야지? 30년간의 나의 연구가 물거품이 된 것 같다. 라는
하나의 이제 반응이 있었고, 나머지 반응은, 아, 우리가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이거 풀려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 하나로 우리의 퍼포먼스의 한 두세 배를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네? 우리는 그럼 물리화학을 왜 했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거랑 머신러닝이 지금 결합이 가능하긴 한가? 이러면서 방향성을 잃은 이제 그룹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건 내부적인 반응이었고, 외부에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뭘 한다 하면은 이제, 근데 그거 뭐, 너네가 지금까지 증명한 거 있어? 너네가 뭘 해도 그거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증명 안 해주면 너네는 그냥 이론이잖아. 탁상공론이잖아. 이러면서 비판하는 것도 심했고,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2010년대로 가면은 계산화학, 물리화학의 입지는 물론 계산 물리화학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실험 웹랩의 보조 연구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학부생일 때는 오히려 화학과 다른 교수님들이 우리가 뭔가를 실험적으로 증명했는데 그걸 이론적으로 증빙하려고 너네한테 요구를 하긴 하지. 너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건 없지 않아? 라는 그런 시각이 좀 팽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음. 학부 때 그런 걸 어떻게,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픽업했어요? 뭐, 대학원생들과 얘기하고, 저는 연구 인턴을 했으니까, 네. 교수님하고도 얘기하고, 뭐, 실제로 내는 논문들도 콜라보레이터가 없으면 좀 잘 안 나오기도 했고, 근데 이거는 연구 분야마다 너무 달라서, 계산, 양자, 물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또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셨을 수 있어요. 저도 그쪽은 잘 몰라가지고, 네, 고분자나 이런 단백질 구조는 완전 노블한 메소드를 만드는 소수의 랩을 제외하고는 너네는 그냥 supplementary 논문에 들어가는, 논문에서 주논문도 아니야, supplementary 데이터에 들어가는 걸 제공해 주잖아. 그리고 어딘가 가서, 아, 저 분리화학, 계산화학 하려고요. 이러면, 근데 너 그걸로 단독 논문 낼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반응도 좀 있었어요. 교수님들 중에서. 실제로 카리타님이 그런 우려의 말을 들었나요? 이를 전공을 선택을 할 때? 어, 음, 우려 섞인 반응들이었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너 1조라도 못 낼 건데 왜 가? 이렇게는 말씀을 못 하시지만 근데 뭐 너가 1인자가 되지 않는 이상 주류에 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아니면 그거 근데 실험은 어떡하려고? 그래서 실험도 배울 거니? 실험도 같이 하는 랩을 가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조언과 우려가 섞인 음. 말들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판도가 바뀐 이 시점에서 약간 짜릿한 기분이 드나요? 솔직히 짜릿, 진짜 한두 달 짜릿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요즘에 뭐 이거는 전 모든 분야, 뭐 그냥 과학 아니더라도 다들 느끼는 것 같은데 너무 이 밥그릇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짜릿을 느끼기에는 그건 너무 길티하고요. 이걸 안 하는 분들은 그분들도 물론 할 거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이 절박함? 내가 설 자리를 잃었다라는 이 혼란스러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음? 이런 것들도 주변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실험하는 친구들도 많고 음, 제 주변에 이제 재료학 하시는 분 중에 실험 재료학 하시는데 요즘 재료학에서도 이런 머신러닝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회사 다니시면서
회사의 가장 큰 돈은 다 머신러닝 팀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생산성은 제로다. 쟤네는 그냥 미래를 위한 개발을 할 뿐인데 우리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쟤네는 레이오프가 해당 사항이 없다. 근데 우리 지금 잘리고 있다.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 짜릿을 느끼기에는 이 그냥 생계 위협이 많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는. 약간 돌아가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학부할 때부터 약간 계산, 물리, 화학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루어지지 못한 어떤 분야에 대한 사랑과 응? 제가 유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유기화학을 엄청 좋아하고 이론적인 시험 자체를 되게 잘 봤거든요, 항상. 네. 그 수업의 중간 기말을 잘 보고 뭐 교수님이 질문하는 것도 대답 잘하고 이러니까 교수님이 인턴 해볼래? 라고 제가 2학년 이때 제안을 해주셨어요, 먼저. 근데 그게 그 화학과 전공생활 보통 3, 4학년 때 인턴을 하면서 연구로 진로를 붙일 건지 아닐지를 많이 정하는데 2학년 1학기 때 그런 제안을 받았으니까 되게 빨리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 유기에 재능이 있나 보다. 그리고 사실 유기화학이 특히나 좀 재능을 타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요? 뭐요? 그러니까 그 유기화학 수업 들을 때 잘하는 애들은 진짜 귀신같이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뭘 해도 안 돼요. 이게 그냥 안 읽혀요. 이 전자가 통통 어떻게 튈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재능의 영역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학문인데, 제 웰랩 실험에는 재능이 없었어요, 제가. 음. 그래서 인턴을 하면서 실험을 하는데 실험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재주가 없는 편이 아닌데 요리도 잘하고 그림도 못 그리지 않고 다 괜찮은데 실험에만큼 제가 손재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되게 신기한 경험했죠. 정말 실험을 다 죽을 쓰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처럼 분명 레시피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분명 나는 1g의 오차도 없이 모든 거를 넣으라는 대로 넣었는데 언니가 하는, 선배가 하는 건 되고 내가 하는 건 계속 안 되고. 음. 약간 이런 알 수 없는, 여전히 이 계산을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실험을 잘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잘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일상합니다. 왜 우리는 그 길 못 갔는가.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실험을 너무 실패를 많이 하고, 또 유기랩이 유기용매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막 10kg, 막 20kg에 해당하는 거 유기용매 이렇게 붓고 냄새 맡고 맨날 술 마시고 그 실험실 들어가면 이제 구역질 나오거든요. 알코올 냄새가 너무 나니까. 네. 소주 냄새를 이렇게 코에 대고서 사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거기서 인턴을 하니까 우선 실험도 잘 안 돼서 속상하지만 건강이 너무 나빠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이상 징후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몸이 항상 아파요. 뭔가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이거 실험을 계속하는 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좀 여행을 좋아하는데 이게 맨날 실험실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실험실을 못 비워요. 그때가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은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때 나는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싶다라고 마음을 그 당시에는 먹었어요. 뭔가 여행도 다니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 당시 좀 스타트업 이런 거에 관심도 가지면서, 단순히 연구실에만 내 발이 묶여 있는 거는 좀 아깝지 않나. 더 밖의 세상도 탐험해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지만 연구를 손을 놓지 않고, 하지만 뭔가 제약 관련은 하고 싶고, 근데 제약은 대부분 유기 생화학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험을 안 하면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고민하던 당시 제 사촌 언니도 화학과 전공생인데 지금도 이제 후닥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언니가 학부에서 계산화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실험하고 미국에서 학부를 다니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여름방학 기니까 한국에 와서도 연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나도 해봐야겠다. 왜냐면 저희 학교에는 계산화학 교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물리학은 3학년 때 배우니까 사실 저한테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언니를 통해서 그 분야의 존재성을 깨닫고 아, 왜 물리화학 중에서도 교수님이 하시는 물리학 수업을 들어야겠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사실 여행을 하고 싶었던 욕망이 가장 컸고 두 번째로는 사촌 언니의 연구 스타일을 보면서 아, 저런 것도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이제 발을 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왜 실험을 해야 되는 실험실에서 1년을 보냈을 때는 별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었는데, 이제 물리화학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는, 클릭, 약간, 이 길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나요? 바로? 막 클릭까지는 아닌데 안 풀려도 재밌다. 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연구자의 가장 큰 덕목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풀리지 않은 문제를 물론 언제 놔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를 끝까지 풀려는 그 욕심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유기 실험할 때도 욕심이 생기긴 했는데 몸이 힘드니까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등 두 개 다가 충돌해요. 아, 음, 이 실험 성공하고 집에 가야지 와. 아, 너무 힘들다. 내일 하자. 이게 피곤하니까 안 되는 거다. 이러면서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또 실험실은 혼자서 실험실에 있으면 안 되니까 위험해서 항상 이제 누군가가 옆에 없으면 빨리 퇴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제약들이 많은데 계산 실험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코딩을 할 줄 몰랐어요. 전혀. 그래서 파이썬부터 처음부터 이제 거기 계신 선배들이 가르쳐 주셨는데 뭐 파이썬 문제가 안 풀려도 7시, 8시까지 남아서 이걸 풀고 퇴근이 하고 싶고, 집에 가서도 그걸 생각하고 있고, 집에서도 어쨌든 풀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터미널 키고서 하면 되니까. 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게, 저는 뇌과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뇌과학자들 대부분은 동물 실험을 하거든요. 쥐 실험을. 근데 쥐 실험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실험을 하는 곳의 제약들이 거기도 다 적용이 되니까.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뇌과학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미징을 쓰는 쪽으로 분야를 저도 발견을 한 거거든요. 되게 비슷한 면도 있네요. 네. 음, 사실 계산 랩 들어가고, 선배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공통점이 다들 내가 유기화학 실험에서 실패해갖고 여기 왔잖아. 음, 였어요. 이게 다들 유기를 제일 먼저 배워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학부 때 인턴 랩도 대학원도 다 이 화학과 베이스니까 화학과 커리큘럼 상으로 2학년 때 유기화학을 배우고 3학년 때 물리화학을 보통 많이 배우는데 그때 유기 실험실 그 수업도 2학년 때 제일 먼저 듣거든요. 일반 화학 실험은 사실 뭐 고등학교 연장선인 경우도 있고 과고 나온 친구들은 이미 다 끝내서 이미 잘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판가름 나기 어렵고 유기실에서 보통 다들 아, 실험이 내 길이 아니구나. 혹은 나는 싫다. 이게 딱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다들 이제 하는 말이 아, 유기를 해봤는데 아니더라. 내가 빨리 집에 가고 싶을 때 유기실을 못 끝내갖고 막 밤 9시까지 남아서 수업을 계속 연장을 해서 조교님한테 많이 죄송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좀 음, 계산이나 뭐 그래서 실험실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음.
본인을 그러면은 지금 소속이 바이오 인포메틱스인데 I'm a chemist 이렇게 느끼나요? 나는 정체성이 화학자인가요? By the heart. 근간은 화학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어, 어떻게든지 아등바등하고 있는. 그렇지만, 뭐 저희 전공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랩, 레프레젠테티브로 가면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하죠. 하지만 항상 고민은 해요. 이 바이오 인포메틱스 문제를 풀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 물리화학적으로 이해를 할까. 왜냐하면 이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 1학년 때부터 계속 느꼈지만 또 생물 전공자들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건데, 생물은 좀 현상학적인 것들을 많이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포에서 어떻게 일어나냐, 뭐 DNA가 어떻게 되냐, RNA가 어떻게 되냐도 물론 하지만 그 어떻게 되냐의 근간은 그렇게 해서 뭐 유전학적으로 형질이 파란 눈보다 검정 눈이 많이 나오네?가 됐으니까 뭐 열성 우성을 이런 패밀리 트리 그려가지고 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결과가 있어야지 이 원인을 찾아내는 거였으면은 화학은 결과는 이미 생물학자들이 찾아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원인에서의 다른 원인을 찾고 있고 그런 거라서 바이오인포메틱스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지금 빅데이터 상으로는 이렇다고 다들 말을 하는데 지금 너의 실험은 이렇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래서 원소들은 어쩌고 있는데? 라는 음, 약간 그런 궁금증이 전 생겨요. 그러니까 네. 아직 전자까지는 못 갔고 저한테 원소 층위에서 머물고 있고 이제 양자 물리학 하시는 분들 전자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생물 문제를 봐도 저는 그래서 물리화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건데 너의 이런 결과가 사실 엘렉트로스타틱한 이유냐 하이드로포빅한 이유냐 그중에 어떤 에너지 랜드스케이프에서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너가 문제가 안 풀리는 거냐 라는 고민을 저는 스스로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케미스트라고 하고 싶지만 표면적으로 하는 연구는 다 너무 바로 인포메틱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화학 전공한 친구들한테만 해요. 나는 케미스트이고 싶다. 음, 하지만 딴 데 가서는 그렇게 말은 못하죠. 결국에는 다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 그 네. 전공이 결국은 다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근간이라서 저희 지도 교수님은 CS 전공이셨거든요, 학부 때. 그러니까 컴공이셨고, 뭐, 물리랑 아니, 화학은 안 하신 거고, 바이오인포메틱스랑 물리, 뭐, 부전공, 복수전공 이런 식으로 하시긴 했는데, 그때 시작은 CS셔서, 여전히 이 코딩이 나오시면 약간 희열과 신남과 막, 내가 아는 거야, 막 이러시는데, 뭐 갑자기 화학 얘기하면 갑자기 이렇게 눈이 빛을 잃으셔서, 이게 30년이 지나도 기지 않는군. 어. 그럼 바이오 인포메틱스가 생물학 그 디파트먼트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 그건 저희 되게, 조금 아, 복잡한데, 미국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학부가 있으면 대학원이 있고, 대학원이 있으면 무조건 학부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미국은 학부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고, 프로그램으로 이름이 있고, 디파트먼트가 없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Department of Biology가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음,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학부에는 생물 전공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음, 완전히 생으로 난 생물학과에 나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그 저희 대학원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거고, 학부가 없기 때문에 디파트먼트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인데 엄브렐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가지 분과가 있고 그
가지 분과를 굳이 묶자면 생물이지만 네 가지 분과 중에 하나가 제가 있는 거고 그게 바이오인포메틱스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 가면은 바이오인포메틱스 전공해요라고 말을 하긴 해요. 이걸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슬슬 그래도 마지막에 제가 대본에 마지막으로 써놓은 질문 하나를 건드려 놓고 마무리할까요? 일상이 네, 어떻게? 좋습니다. 아, 일상이요? 일상은 이제 저희가 랩 expectations라는 걸 써요. 들어가면은. 저는 되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교수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우리가 교수님에게 바라는 것, 앞으로 대학원 생활 동안, 그런 것들을 문서화해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교수님이 늦어도 10시에는 출근, 서너 시까지는 연구실에 있을 것. 그래서 어떤 루틴이 되는 생활을 추구하세요. 교수님도 굉장히 루틴이 확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대학원 생활이 그런 루틴이 깨지기 너무 쉬우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8시 반에 집에 나서서 9시 직전에 이제 연구실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연구실에 도착을 해서 한 10분 정도 셋업을 하고, 물 떠오고, 오늘 뭐 할지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는 한, 한두 시간 정도 잡무 처리를 합니다. 한국대학원의 잡무는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잡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처리 작업이 많아요, 항상. 뭔가, 리임버스 받거나, 뭐 어떤 거를 처리하거나 할 때, 한 번 혹은 두 번 더 이렇게 서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류 작업과 연구실에서 제가 미팅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랩 미팅 말고는 저널 클럽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널 클럽 이런 거 셋업하고 이런 것 그리고 뭐 교수님한테 이메일 보내야 되는 거, 콜라보레이터들하고 이메일 팔로우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처리를 하고 이제 한 시간 정도 논문을 읽고 그다음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하죠. 그 연구라 하면 이제 그냥 코딩하는 거. 그래서 코딩을 한 서너 시간 하면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한 3, 4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제가 있는 지역은 서너 시 이후로는 제가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 배차가 이게 굉장히 넓어져요. 한 40분에 한 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대여섯 시면 또 해가 지니까 해지고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저는 늦어도 한 4시쯤 퇴근을 해요. 집에 와서. 퇴근해서 점심을 진짜 간단하게 먹거든요. 한 뭐 떡 하나 아니면 뭐 사과 몇 조각 이래가지고 배고프니까 좀 이른 저녁을 먹고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보통 요즘은 연구보다는 머신러닝 공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저녁에 와서 하는 업무는 한쪽에는 뭐 코딩한 거 돌려놓고 그게 바로 안 되니까 그러면 한두 시간 돌거든요. 도는 동안 옆에서는 머신러닝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머신러닝 뭐 코스들 오픈 코스 많으니까 그런 거 들으면서 부족한 이론 공부 그리고 요즘 새로 올라오는 저희 분야가 특히 그 비전 로보틱스에서 비전 공부하시는 분들이 쓰는 알고리즘을 많이 따와요. 그걸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빨리 따와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이제 로보틱스 하는 친구한테, 아, 오빠 요즘에는 로보틱스에서 뭐 써?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즘 이거가 트렌드지? 라고 하면 제가, 그거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데? 하면 이제, 그거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너희가 쓴다고? 이런 식으로 되게 팔로우이 빠르기 때문에 저는 좀 그 트렌드에서 한두 발자국은 앞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항상 해서 뭐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것이 좀 기적이면서 아 이런 거 있구나 이런 거 새로 나왔구나 요즘은 좀 이렇게 판도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거를 트렌드 읽기를 좀 하고 있어요. 어, 두 가지가 놀랐는데 하나는 논문 읽는 시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워낙 뭔가
급변하는 분야여서 그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했던 분야는 그렇게 막 최전선에 막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막 논문 팔로업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논문 읽는 시간이 있다는 게 되게 놀랐고 또 로보틱스의 연구가 이 프로틴 폴딩에 트랜슬레이트 된다는 거가 되게 새롭네요. 음. 네, 그게 우선 논문 읽기는 말씀해주신 대로 최전선에 있어야 된다. 플러스 교수님 철학이세요. 항상 하루에 한 30분 이상은 리터처를 읽어라.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 슬랙 메시지에 리터처 읽기가 2, 30년이 된 연구자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아티클을 올리시고, 교수님도 항상 팔로우업 하라고 하시려고 되게 하시고, 저도 한 2, 3일 만에 바빠서 못 읽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교수님이 책에서 민지야, 이 논문 읽었니? 이러면서 새로운 논문이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매일 읽지 못해도 적어도 아, 이게 나왔구나. 이거 읽어야지. 그렇게 쌓여가죠. 물론 다 못 읽어요. 항상 다 못 읽지만 이렇게 쌓이기도 하게. 그런 것도 있고, 로보틱스는 저도 몰랐는데, 이게 로보틱스가 스태틱이 있고, 모션이 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멈춰 있는 장면을 비전하는 거랑, 움직이고 있는 애를 비전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쓰는 건 스태틱보다는 이 움직임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스태틱 하는 분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스태틱 하시는 분들의 프로젝트를 예시를 들어주면은, 그 막 비주얼하게 아파트 투어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버추얼 아파트 투어? 아니요. 미국은 좀 그게 많은데, 이 카메라 이렇게 찍어놓고, 그거보다는 그냥 구글 맵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구글 맵, 이렇게 내가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주변에 뭐 있는지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발전하면 내가 뭐 걸어가서, 벽이랑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느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스태틱한 거면, 그 움직임이 있는 거는 로봇이 움직이면서 여기 컵이 있구나. 내가 여기 컵이 있으면 컵을 이렇게 잡아야겠구나. 잡았다. 잡았는데 올릴 거다. 올릴 건데 옆에 뭐가 움직이고 있구나. 피해야 된다. 이런 걸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을 한대요. 음. 근데 프로틴이 사실 제가 뭐 스테이블한 하나의 구조가 있다고 했지만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뭐 스테이블한 거를 프리딕트 하는 거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움직이는 것들 혹은 하나의 구조로 스테이블하지 않은 IDP들, 그 Intrinsically Disordered Proteins를 푸는 게 그 다음 과제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모션이 있는 로보틱스에서 알고리즘을 따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이게 비주얼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음. 나중에는 거꾸로 프로틴 홀딩에서 먼저 뭔가를 해보려 가지고 로보틱스에서 저걸 해버려야겠다. 엄청난 CS 인재들이 저희 분야로 유입되면 가능할 수도 아, 있긴 한데, 네. 저희는 대부분, 알고리즘을 되게 헤비하게 개발하신 아직은 저희 자체적인 되게 노멀한 알고리즘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음, 대부분 뭐, 여기서 쓰는 거 가져다가 바꾸고, 음. 계속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러려면. 앞으로도 주의해서 봐야겠네요. 제가 정말 아는 거 없이 들어왔는데 너무 잘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조금 더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아니, 충분했습니다. 너무, 네,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청취자분들은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아미노산설부터 갑자기 음. 멘붕이 오시진 않을까. 뭐 약간, 적당히 알아서 들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 음, 그, 이게 판도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완전 비전공자 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 뭐, 빠른 시일 내에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큰 제약회사에서 AI로 성공적인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면, 아, 이런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구나. 이렇게 개발이 된 거구나라는 거 한 번쯤 기억해 주시면 이제 여기 이 분야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너무나도 힘을 얻고 연구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비전공자는 아니지만 AI를 안 하시는 실험하시는 분들은 그 실험하시는 분들 덕분에 AI가 있는 거고 AI가 반대로 그분들의 실험을 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이 물론 생계의 위협을 계속 느낀다는 거는 너무나도 이해하고 저도 옆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같이 힘들고 싶은데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 문제인 것 같아요. AI가 이 과학 혹은 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너무 그분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분들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아직 급변하는 이 격동기에 있어서 더 불안한 거지, 그분들의 자리가 없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느 날 지구온난화 때문에 모든 컴퓨터가 멈춰 서면은 저희야말로 할 일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안 힘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라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갈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같은 업종에서 같이 연구하는 친구들은 이 급변하는 시기에 이게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뒤처지기 너무 쉽기 때문에 또 다른 저희만의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만큼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게 모든 게 오픈 소스고 굉장히 컴페티티브 하지만 제가 보기엔 바이오 파머가 나와서 더 컴페티티브해졌지만 여전히 저희는 아카데미아만큼은 열려 있고 언제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학문이기 때문에 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저는 이게 정말 그 제이비 베이커 교수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만든 커뮤니티가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서로 도와주고 싶어서 언제든 이렇게 옆을 살피는 커뮤니티라서 그런 어 너무 제이비 베이커 찬양처럼 들리는 그런 바이브를 계속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바이오 파머가 이렇게 뭔가 모든 거를 오픈하지 않지만 그들도 계속 오픈을 부분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런 영향이 분명히 있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야만큼은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오픈 소스고 모두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고 서로 그레이터 구드를 위한 어떤 대의명분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다 같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생각이었으면 그리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는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좋은 바이브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카이타님이 되게 즐겁게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너무 좋았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주말 아침에 귀중한 휴식 시간을 이렇게 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에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